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내분비 대사 전문의 이은정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2 월이 중반도 넘어가는데 오늘도 서울은 엄청 춥네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원인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일단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의 보일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심장의 박동 그리고 심혈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심혈관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특히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아와 신생아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뇌의 신경과 발달 그리고 뼈의 성장에 깊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 어린이들 그리고 뭐 청소년들이 에게는 또 갑상선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진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할 때 들어보셨던 증상들이 있으시죠? 뭐 살이 자꾸 찌고 먹은 것도 없는데 그리고 변비가 생기고 또 탈모가 생기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고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계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입니다.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이 증상은 실은 굉장히 비특이적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없는 저는 여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의 한 80%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피로한 경우도 많고 저는 추위를 엄청 타거든요. 추위는 항상 타고 있고 또 뭐 자꾸 머리도 뭐 가늘어지고 그런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손발이 굉장히 차갑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닌가?' 저도 의심을 해서 인제 피 검사를 할 때 꼭 껴서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갑상선 기능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생각을 해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떤 증상만으로 진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보통 혈액 검사로 아주 간단하게 진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아요. 뭐 전 너무 피곤하고 살이 많이 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렇기는 한데 일단 "피 검사를 하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 검사가 정상이면 실은 갑상선 기능은 저하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로하거나 머리 탈모가 생기거나 살이 찌거나 하는 것은 갑상선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병을 의사 입장에서 진단을 할 때는 룰아웃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이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지워 가면서 어떤 질환을 진단하는 데 다가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해당되는 게 있다면 주저없이 그냥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맞으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하면 될 것이고 이게 아니면 다른 원인을 찾아 빨리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은 도대체 뭔가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되는 80%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의 80% 정도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이 동양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야 나는." 근데 뭐 그 원인은 잘 생각하지 않죠. 어느 날 피 검사를 해 봤더니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그때부터 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지내는 거지 내가 왜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는지는 정작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80%가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뭐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갑상선 결절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하거나 하는 등의 수술을 하신 분, 혹은 뭐 이제 또 우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를 위해서 방사성 요오드를 섭취하신 분, 그래서 영구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신 분이 한 20%를 차지하고요. 또 소수로서 뭐 산후의 갑상선염이 오는 산후갑상선염, 그다음에 또뭐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갑상선염에 의한 후유증 뭐 이런 것들도 후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들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한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산후 갑상선염도 일종의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베리언트, 그러니까 변이, 뭐 그 서브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원인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시모토, 말 그대로 일본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모토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 갑상선염에 하시모토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기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병에다가 사람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쿠싱병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뭐 어떤 유명 연예인이 갑자기 살이 찌고 했는데 자기가 쿠싱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다 에 인제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그레이브스병, 이것도 사람 이름을 딴 거고, 이 하시모토병, 그리고 가와사키병, 타카야슈 혈관염, 에디슨병, 이런 병들이 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딴 병명이에요. 근데 요런 게 인제 제가 내분비 의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든 게 다 갑 인제 고 갑상 내분비 질환들인데, 보통 이렇게 사람 이름이 붙는 경우는 그 병을 발견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제 이거를 이름을 따느냐. 1 번은 인제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뭐 보면은 뭐 안창호 선생님의 공원도 있 있고, 또 뭐 백범 김구 기념관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은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인제 그 발견이 너무나 인제 그 중요한 발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다른 인제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그 원인이나 이런 것이 다른 이름을 붙이기엔 마땅치가 않고 원인을 잘 모를 때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서 요렇게 인제 '왜 사람 이름에 병에 이렇게 붙이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제 그 이유를 설명을 간단히 해 드렸어요. 자, 이분이 바로 그 하카루 하시모토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81 년도에 태어나셔서 1934 년에 돌아가셨어요. 생각보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53세 이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인제 찾아보니까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분은 인제 메이지 다이쇼 시대의 일본 의사입니다. 이분의 인제 그 주변의 그 뭐 환경을 찾아보니까 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내과 의사셨고,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 네덜란드랑 일본이 인제 교류가 많았던 거 아시죠? 그래서 고흐 그림 중에서 왜 일본의 그 화투가 아니고 일본사랑 그림도 있고 벚꽃 그림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인제 이런 의사 집안에서 자라서 인제 이분도 자연스럽게 의사가 되셨는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생기셨고요. 이분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고 하니 이게 바로 일본의 갑상선 학회, 어소시에이션, 그 갑상선 학회의 로고에 이렇게 이 사람의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하면 인제 갑상선의 그 학회 로고에 이 사람의 얼굴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라는 그런 반증이자 뭐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발견한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옛날에 인제 스위스나 이런 데는 산간 지역이잖아요. 근데 요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요오드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독일 내륙 지방,
그리고 뭐 미국으로 쳐도 그 내륙 지방에는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요오드는 해산물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산간 지방, 내륙 지방에 살아서 해산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은 요오드가 결핍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갑상선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갑상선 비대, 고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목이 막 이렇게 막 두껍게 이렇게 부으니 커지니까는 이게 기도를 압박하기도 하고 침 삼킬 때 불편하기도 해서 이때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선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제가 요렇게 커져 있는 갑상선을 요렇게 사진으로 갖고 와 봤는데요. 이게 실제 사진이겠죠. 여기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목에 갑상연골이라고 해서 남자의 아담의 풀 있죠. 목에 튀어나온 그 부분이고 그 아래쪽으로 원래 갑상선이 요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분은 오른쪽이 굉장히 유독 커져 있고 혀부도 많이 비대해져 있는 그런 고이터한 사이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갑상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인제 예전에는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원인이 요오드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요오드를 먹여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인제 요오드를 섭취를 시키면 쪼끔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겐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요오드를 먹여서. 그래서 수술을 해서 뗄 수밖에 없는 요런 시대적인 유럽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하시모토라는 분이 일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어떤 병원에서 일을 하던 중에 중년 여자 4 명의 갑상선 조직을 이렇게 떼서 그 병리학적인 소견을 이제 봐서 어떤 특별한 이제 특징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회지에다가 우리가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인제 그 하시모토라는 분이 이제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 당시에는 독일 저널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스트로마 림포마토사 이런 식으로 인제 기술을 했어요. 림포사이트가 뭐냐면 림프구, 그래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가 뭔가 모여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기술을 한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그 40 세 이상의 4 명의 여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혹시 임상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연구를 하고 이 사람들을 수술을 했을 때 그 갑상선은 현미경적으로 그 병리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인제 이렇게 커져서 뗀 4명 중에 2 명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절반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있었고 현미경으로 그 사람들의 조직을 보니까 림프구, 그러니까 그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가 굉장히 많이 침륜되어 있고 인제 이렇게 폴리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덩어리를 이루면서 인제 그 많이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주변의 조직들도 간질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직에도 변화가 있는 그런 병리학적인 특징을 기술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인제 독일에다가 그거를 기술을 하고 인제 그다음에 독일로 인제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유학을 갔는데 그 1차 세계 대전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일 독일에서 유학을 하다가 인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의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별로 주목을 당시에는 받지 못했어요. 1900 아까 논문이 2 년도에 발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인제 이걸 발표를 했지만 그 뒤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서 요런 병원에 이게 인제 그 하시모토라는 분의 아니 그러니까 병원이었대요. 그러고 이렇게 직원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진료를 열심히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렇게 인제 묻혀질 뻔했던 그 하시모토라는 분의 발견이 1956 년도에 또 다른 의사들에 의해서 또다시 재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질환들 중에서 류마티스 질환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은 의학의 발전에서 비교적 최근에 인제 알려진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1956 년도 얼마 안 됐죠. 그죠? 뭐 우리 저희 엄마도 1950 년생 뭐 48 년생 막 이러시니까. 근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환자에게서 자가 면역 항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조직에 이렇게 자가 면역이 일어나지 않고
갑상선에만 요렇게 특별하게 그런 스페시픽하게 특이하게 인제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된다는 것의 개념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뭐 요 이 19 세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항 그 갑 자가 면역 항체의 대표적인 안티 마이크로조말 안티바디라고 하는 테스트가 일본에서 개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요 TPO 안티바디라는 것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아주 막 90 환자의 90% 이상에서 나타나는 항체인데요. 이것이 인제 보면은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자가 면역 항체는 일반인의 10%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 중에 90%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뒤집어 말하면 10% 정도의 환자에게서는 이 자가 면역 항체가 검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인제 이 이런 자가 면역 항체가 있는 사람 중에 그 여자의 3분의 1 정도는 갑상선이 이렇게 커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하시모토라는 분이 4 명의 이제 환자를 그 조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중에 절반만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집어 말을 하면 이것도 역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데도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없던 사람의 경우에도 이 항체가 양성인 경우가 있고 조직을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죽은 사람을 이렇게 슬라이드를 병리 조직을 관찰을 해 보면은 갑상선 조직에 림프구가 침륜되어 있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준하는 소견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에게서는 림프구 침륜이 되고 TPO 안티바디라고 하는 자가 면역 항체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오래 진행이 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 염증 반응이 심하지 않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발견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 갑상선염을 이제 그 최초 발견한 하시모토라는 하카루 하시모토라는 일본 의사를 기리면서 그 사람의 발견을 기리면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은 다른 이름으로 인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의 병리학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는 만성 림프구성 자가면역성 무통성 갑상선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름 너무 길죠. 무슨 우리 뭐 진짜 이름 하나 이 병을 인제 제가 환자한테 설명하려면 만성 무통성 자가면역성 뭐 무슨 갑상선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붙이는 게 참 너무 힘들잖아요. 이름이 너무 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안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인제 좀 병의 원인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확립이 딱 되어 있지 않기도 해서 그냥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고 지금 현재도 실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100% 밝혀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인제 보통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만성 갑상선염이라고 대충 부르기도 하고요. 만성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조직에 림프구가 많이 침륜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게 산후에 나타나면은 출산하고 나타나면 산후갑상선염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너무 복잡한데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심플하게 그냥 기억하기 좋은 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의 80% 이상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일 것이고 내가 전혀 아프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이유가 이 병의 특징이 어 별로 통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그럼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렸냐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타고나는 거예요, 일종의. 내가 뭘 잘못하거나 뭘 잘못 먹었거나 뭐 생활이 되게 잘못돼서 걸리는 그런 병이 아니고 그냥 그 유전적으로 내 갑상선을 내가 파괴하는 그런 자가 면역 항체를 생산해 내는 그런 체질을 타고나서 그래서 인제 이것이 발현이 돼서 이 병에 걸리게 되는 이렇기 때문에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소아나 청소년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게 되고요.
형제 자매 간의 일치율이라고 그러죠. 그게 25%에 달해요. 그래서 인제 자기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만성 갑상선염 즉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으시고요, 환자분들이시라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 증상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도 한 번쯤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 보거나 초음파 검사를 해 보라고 권유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인제 가장 묻는 게 뭐 "과거에 어떤 질환 앓으신 적 있냐?" 그걸 물어보고 또 그다음으로 "가족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딱 있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인제 그 자가 면역 항체 같은 거 검사를 하러 이렇게 병원에 많이 다니던 젊었을 때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실은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았죠. 제 기억에 뭐 거의 뭐 여자가 78세 뭐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뭐 하여튼 막 60을 넘어도 환갑이면 인제 좀 잘 오래 살았다. 그리고 70이 넘고 그러면 진짜 오래 사신다. 그리고 80 정도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새는 어떻죠? 대부분 막 진짜 요새는 이렇게 부고를 받아보면 90 세가 넘게 잘 건강하게 사시다가 뭐 거의 100 세가 다 돼서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인제 그 세대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잘 검사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있어도 이 병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셨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부모님에게도 한번 해볼 것을 권해 드려도 되지만 일단은 인제 저는 형제 자매에게 한 번씩 검진해서 체크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맹점은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라고 해도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검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죠. 근데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실은 뭐 이제 본인이 쪼끔 관리를 하면은 진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제가 막 조기에 검진을 해서 뭐 찾아내는 것이 쪼끔 뭐 그렇게까지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빨리 발견하면 좋은 이유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 고생하 뭐 이게 그게 그 병인지도 모르고 너무 고생을 해서 나중에 그 병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힘들게 지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 기간 중에 갑상선 기능에 저하가 오면 태아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본인의 병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면은 이제 아주 임신 초기에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 주는데 그게 진행하면서는 인제 좀 환자분이 "나는 갑상선 기능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왕력을 밝히지 않으면 임신 중반부가 예 중간중간 이제 갑상선 기능을 체크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병에 걸리나요? 뭐 어떤 경우에는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도 하는데 실은 요것은 빈도수가 인제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은 높아지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오드를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 요오드 섭취량의 4-5 배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인제 뭐 갑상선 질환이 외국에 비해서 막 아주 두드러지게 많은 건 아니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요거 인제 요드의 과다 섭취가 갑상선 인제 기능이나 이런 질환을 유발한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그거를 인제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뭐 요런 건 쪼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 방사선을 쬐을 때 우리가 뭐 요쪽 뭐 보통 목 부분에 암이 있어서 여기다 방사선 치료를 했다든지 예전에 뭐 체르노빌 방사선 능 같은 게 이렇게 피폭이 되신 분 뭐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이 분명히 는다는 것은 밝혀져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유전적인 인자
그리고 여자에게 많으니까 뭔가 X 염색체에 인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이런 유전적인 자신의 소인에서 인제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이 자극이 되면 이 병이 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환경적인 자극에는 뭐 그런 피로가 아니면 그 뭐 스트레스, 뭐 과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인제 이런 림프구라고 하는 것이 인제 많이 이제 갑상선 조직에 침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게 림프구가 침륜된 것을 인제 그 병리 선생님께서 감별을 해서 "이분은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다."라고 저 3 분에서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인제 이 요 어떤 게 림프구냐면 요렇게 파랗게 진한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이 림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요약을 하면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이것이 뭐 임상적으로 절반에서는 아무 기능 저하 없이 생을 무사하게 인제 지낼 수도 있고, 뭐 5 에서 10% 정도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25 에서 50% 까지는 약을 먹진 않아도 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요인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인제 소아는 아니고 청소년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청소년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의 그 신체가 변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자기 상황 신체에 대해서 쪼끔 덜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다 컸고 이런 인제 다 큰 상태에서 뭐 20살 중에 만약에 이제 성장이 멈췄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떤 비교적 일정한 그 컨디션을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예전엔 안 그랬는데 되게 피곤하다.' 이런 거를 인제 그 과거 경험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느끼는 데 비해서 청소년기 아이들은 생각해 보면 계속 매일매일이 다르잖아요. 계속 키가 크고 있고 계속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신체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엔 자기 컨디션이 뭐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갑상선 기능이 너무 안 좋거나 너무 항진증이 심해서 이렇게 "너는 힘들지 않았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인제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잘 캐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1 번은 첫 번째는 체중이 적당히 늘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근데 적당히 늘지 않고 키가 뭐 별로 크지 않는 그런 성장이 지연이 될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제 키가 많이 크지 않아서 성장 클리닉 같은 데를 가시면 갑상선 기능 검사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능이 떨어지면은 사춘기 조숙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보면 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부모님들께서 의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일단 고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흰수염 고래님은 이거 당에 대한 얘기여 가지고 요거는 제가 요거는 갑상선에 관한 얘기니까 요거는 제가 오늘은 답변을 못 해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엔젤 님께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골다공증도 빨리 온다던데 왜 그런가요?" 자, 갑상선 기능이 인제 1 번,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골다공증이 오는데 이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니고 항진증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제 항진증이 되면 대사가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뼈는 어떤 일정한 시간 뼈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뼈를 일부 흡수를 하고 재생을 해야 되는데, 흡수되는 기간이 만약에 1 주라면 재생되는 기간은 3 주인데, 그러면 토탈 한 달이 된다고 치잖아요. 그럼 이 턴오버가 되게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뼈가 생성되는 기간, 그 3 주간의 기간이 단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 파괴하고 3 주를 이게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이 덜 된 상태에서 또 파괴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은 뼈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 뼈 건강에 대해서는 다소 이 의견 차이가 있어요. 뭐 오히려 뼈는 좀 턴오버가 느려지니까 뭐 골다공증이 안 오더라는 얘기도 있고, 역시 뭔가 대사가 안 좋으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더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인제 엔젤님께서 물어보시는 "갑상선 기능 질환이 있으면 골다공증이 온다."라는 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더 많이 해당이 되는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로 엔젤님께서 여쭤보신 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지는 못하나요? 자,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제가 아까 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유전적인 인자를 타고나는 거고, 거기에 어떤 환경적인 것이 자극이 되면서 딱 질환이 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 유전적 소인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인 그 스트레스나 자극을 줄여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과로하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면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너무 과도하게 요오드를 섭취하는 나라라면 요오드 섭취를 쪼끔 줄여 주는 것도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갑상선 호르몬제도 평생 복용해야 되나요? 그리고 갑상선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진단받지 않고 계속 두면 암으로 발전하나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오신 분의 대부분의 원인이 하시모토 갑상선염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발생하고 금방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10 년, 20년 막 이렇게 청소년기부터 발현이 되면 보통 평생에 걸쳐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도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자가 면역 항체에 의해서 내 갑상선이 파괴되고 그 종국에 인제 갑상선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갑상선을 가지게 되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병은 이렇게 만성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성 갑상선염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약을 드시게 돼요. 어. 그래서 제가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갑상선이 다 인제 기능이 다 한 다음에 기능 저하증 상태로 발견이 되면 환자분들께서 인제 좀 뭐랄까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약을 그래서 자의적으로 끊기도 하고, 아니 뭐 약을 먹으면 '내 갑상선에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병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란 건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10 년, 20년 정도 내가 갖고 있던 병이 서서히 서서히 나빠져서 마침내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암이랑 관련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 준비를 했거든요. 결론을 얘기하면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결정적인 그 에비던스들이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 기능 저하증,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갑상선 암을 유발하는 것, 그러니까 암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통계를 내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어 지금 제가 그냥 말씀을 미리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현 집밥님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추위를 잘 타나요? 지인이 저하증이 있는데 아직 복용하지는 않고 있고 추위를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근데 제가 기능 저하증이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인제 추위도 많이 타고 이 정도 기능이 되면은 기능이 떨어지면은 보통 인제 붓는 거죠. 붓는 증상, 그리고 살이 좀 붓기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요. 그거는 이제 수분이 저류돼 가지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몸무게도 이상 키로 느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추위를 타는 것이 좀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해요. 자, 만성 피로. 어 지인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앓고 있고 현재 추적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안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증상이 있고 항우울제를 복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L티로신, 이게 레보사이록신인가요? 티로신이 사이로신인가? 괜찮을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하시모토 갑상선염인데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면은 실은 인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따른 증상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L테아닌이 뭘까요? 티로신이랑 테아닌? 티아민인가? 제가 저걸 잘 모르겠어요. 티로신이 뭐 그 영양제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영양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왜 항우울제를 복용할 수 없는 상황이실까요? 요새는 약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지금 불안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증상 또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에 많이 연관이 돼 있는 증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신과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하셔서 뭐 꼭 정신과 약이 아니더라도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매일매일이 휴일인 님.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임신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임신을 계획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 피검사에서 갑상선 수치가 비정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 번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다고 임신에 반드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약간의 유산율이 쪼끔 더 높다라는 통계가 있기는 해요. 그 TPO 안티바디 항체가 높으신 분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지만 정상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시는 분은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출산을 하시고 임신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있어 보면은 우리 뭐 요새는 난임 부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 수정하시는 하는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을 체크하고 갑상선 기능이 좀 정상이 아니면은 이제 교정을 해 가지고 "치료를 먼저 해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H가 상승되어 있거나 그러면 배란 장애가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란이 덜 되면 당연히 임신의 기회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을 이제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 중에서 나 혼자 이제 갑상선 기능이 이제 쪼끔 안 좋기는 한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임신 초기에는 괜찮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갑상선이 2 배, 3 배의 일을 더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까지 내가 아이한테 아이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우리가 생성을 해서 공급을 해 줘야 돼요, 엄마가.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갑상선 기능이 쪼끔 좋지 않으신 이제 산모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는 이제 그야말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애까지 먹여 살릴 갑상선을 생산할 그런 힘이 없을 때는 도와줘야 돼요,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분께서는 이제 아주 그 갑상선 기능을 이제 임신의 그 중간중간마다 어 굉장히 잘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시모토 병이 있다고 해서 임신이 어렵다 이렇게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산이 쪼끔 더 잘 된다. 그것도 아주 퍼센트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런 리스크가 있다 요 정도지만 약물 치료를 잘 하시고 그러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출산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과장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키 크는 찬이 쭈니 님께서 "저도 평생 약 먹어야 하고 또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완치가 없는 거죠?" 예. 아, 그렇죠. 이게 보통 인제 얘기했지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오래 진행이 되면서 갑상선 세포가 다 실질이 파괴가 되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더 이상 그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기능 저하증으로 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뇌 세포들이 다시 갑상선 기능을 잘하도록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보통 보면은 갑상선 호르몬제 용량이 인제 내가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갑상선 암 같은 걸로 수술을 하게 돼서 갑상선을 모두 제거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75 에서 88, 뭐 한 평균적으로 한 75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매일매일 복용을 하시면 뭐 대충 괜찮아지시는 것 같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100 에서 125 요 정도를 드시면 내가 이제 하루를 사는 데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 용량이 이제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75 내지는 88 혹은 100을 먹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뒤집어 말하면 내인성으로 내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갑상선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갑상선을 다 제거한 사람과 비슷한 용량의 갑상선 호르몬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내 갑상선 기능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러신 경우에는 쪼끔
약을 끊기가 어려운 다시 말하면 완치가 어려운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약 먹으면 되니까 뭐 밥도 평생 먹는데 약도 평생 드시면 되죠.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지 마세요. 자 김지은 님께서 일 주일 전 피 검사에서 13.7이 나와서 아마도 TSH겠죠. TSH가 13.7이 나와서 약을 권유받았지만 어머니의 의견으로 식단과 운동을 먼저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저림, 변비, 무기력함이 심해져서 걱정입니다. 아 약을 바로 먹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식단과 운동만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음. 아 갑상선 지금 김지은 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게 제가 진짜 많이 접하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우니까 평생 먹을까 봐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은 인제 호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1 번은 갑상선 기능 그 호르몬제를 먹는다고 해서 내 갑상선이 이를테면 회복을 할 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제 뭐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식단과 운동만으로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인제 한 번 그 피 검사로 쪼끔 제가 단언하기가 쪼끔 조심스러워요. 이게 만약에 인제 요번에 처음 인제 TSH가 13.7이 나와서 환자가 '약을 정 먹고 싶지 않다. 나는 식이 조절.' 그러니까 뭐 요오드를 좀 적게 먹고 운동을 해서 '내가 요새 너무 무리했는데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오겠다.'라고 얘기하면 전 처음에는 그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3 개월쯤 뒤에 다시 반복을 해 봐요. 그렇게 해 보면 실제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TSH가 10 보다 낮으면 좀 약을 복용하지는 않고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 두 번을 만약에 3 개월 뒤에 또 했는데 뭐 또 비슷한 수치가 나오면은 저는 약을 먹으면서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현재의 불편함은 약으로 해소를 하고 장기적으로 그 약을 뭐 컨디션이나 이런 식이 조절이 잘 됐을 때 다시 빼보는 거 다시 인제 끊어 보는 것을 오히려 권해 드려요. 왜 굳이 지금 현재 불편한 발저림 그다음에 이게 인제 쥐가 잘 난다 그러거든요, 저하증일 때. 그리고 변비가 생기고 기운도 없고 무기력한데 좋은 약이라는 어떤 좋은 수단을 두고 막 그렇게 우리 옛날 시대처럼 약 막 자력으로 이겨내려고 그렇게 너무 힘들게 지내실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처음 인제 TSH 수치가 이상이 나온 거라면 한 3 개월 정도 혹은 짧으면 2 개월 정도는 뭐 약을 먹지 않고 쪼끔 경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하면은 먹으면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몸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약을 줄이거나 끊어 보는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쪼끔 더 환자분 본인이 김지혜 씨 본인이 좀 덜 고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인제 우리가 하시모토 제가 쪼끔 남은 슬라이드를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질문이 많은데 제가 요걸 얼른 마무리하고 또 나머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으면 갑상선 내부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요게 쪼끔 마일드한 하시모토 환자분이신 건데 여기 보면 요렇게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요런 게 인제 그 하시모토 환자들의 인제 스폰지 폼 체인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이고요. 이 하시모토 환자가 요렇게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 와중에 더 진하게 이렇게 이 구멍이 나 있는 이거는 갑상선 암이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구멍이 이렇게 갑상선 초음파상에서 색이 어두운 부분들을 보통 우리가 암을 감별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염증에 이 암이 묻혀서 늦게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암의 입장에서 치면은 이 하시모토로 인해서 갑상선 이제 실질이 변하는 게 자신의 보호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염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하면서 암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암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인제 그 갑상선 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적극적인 추적 관찰도 많이 하고 있는 병원이거든요. 얼마 전에 원래 갑상선 암 수술 건수가 2,000 건인가 넘었나 뭐 그랬어요.
근데 그 환자들의 인제 추적 관찰을 제가 하고 있는데 하면서 보면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분이 굉장히 갑상선 암 환자 중에 많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담배를 태우시면 폐암이 잘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담배 피우시는 분의 전수 조사를 해 보면 폐암이 없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잖아요. 담배 피운다고 다 폐암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폐암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를 해 보면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들 중에서 암이 생기는 건 일부지만 갑상선 암 환자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분이 좀 많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근데 통계를 찾아보면은 실은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해요. 저는 좀 관련이 있다라는 임상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림프구가 갑상선에 많이 침범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데 갑자기 갑상선이 붓는 분들은 어 림포마 그러니까 림프종, 림프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 최근에 두 케이스 본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림포마거든요. 갑자기 갑상선이 막 커지면서 이렇게 압박감이 느껴져서 환자분이 왔는데 이게 딱 보면은 단순 염증과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조직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그 림프암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갑자기 갑상선이 커지게 되면은 한 번쯤은 요런 걸 진단을 받아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헤든 동상님께서 저하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최근 TSH 수치가 8 이상으로 오르고 또한 LDL이 200 이상으로 올라서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갑상선 호르몬이 심혈관 대사 그리고 혈관의 그 대사 노폐물을 배설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TSH가 1번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TSH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초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루를 지내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100이 필요한다고 치면은 내가 갑상선염증이 있어서 50 만큼 떨어져서 50은 외부에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랑 이제 절반 그리고 내가 내 인성 스스로 생산하는 게 절반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점점 진행을 하면서 내가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원래 50%를 생산했는데 점점 30% 20%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동일한 양을 계속 먹고 있으면 기능이 얘가 살기엔 모질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양을 늘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헤든 동사님께서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최근 TSH가 증가되고 있다면 그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용량을 증량을 해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그게 아니면 다른 약물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유산균을 복용하시는 경우거든요. 유산균 중에 일부는 우리 인제 갑상선 호르몬제 흡수를 쪼끔 막아요. 그래서 헤든 동사님께서 만약에 유산균을 드시고 계시면 그걸 끊고 보시면 TSH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고걸 해 보시고 '난 그런 거 먹지 않았는데 TSH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드시는 호르몬제 용량을 좀 늘려야 될 수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동맥경화증 그러니까 혈액에서 그 콜레스테롤 배사하는 데 쪼끔 기능이 저하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LDL이 높아져 있는 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어 정상으로 맞춰줘 봅니다. 그러고도 LDL 레벨이 많이 상승되어 있다면은 고때는 고지혈증 약도 추가를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갑상선 기능이 결국엔 떨어진 사람의 대부분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많고 이런 경우에서 이제 TSH가 많이 상승되어 있으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많이 떨어져 있진 않더라도 임신이 예정돼 있거나 임산부이거나 혹은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있거나 또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교정을 해 줘야 된다. 요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약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회사에서 나오는 약이 동그란 신지로이드 그리고 이렇게 타원 모양의 신지록신. 이것은 두 개의 효과는 같고 인제 필요한 용량과 인제 환자의 호불호에 따라서 저는 처방을 해 드리고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공복 복용입니다. 우리 약은 이제 흡수에 굉장히 간섭을 받기 때문에 약은 공복에 섭취를 하셔야 되고 요새 많이 드시는 유산균 같은 게 쪼끔 흡수를 쪼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 유산균을 드실 땐 담당 의사랑 상의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기능이 서서히 변한다. 결국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갑상선 기능을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제 보충하는 용량을 점점 늘려가야 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많이 이제 해결하지는 못했는데 보자. 여기 다른 분은 뭐가 있을까? 성현님 성현리 님께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갑상선 암으로 될 수 있나요? 지인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그레이브스 병으로 항진증이 왔다는데 자가 면역 질환은 하시모토, 그레이브스 항진증 둘 다 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갑상선에 생기는 것 중에 항진증이 그레이브스 병이고요. 저하증이 하시모토 병인데 둘 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 집에서 나는 항진증이고 동생은 저하증이고 막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둘 다 올 수는 없죠. 항진증과 저하증이 동시에 오면 정상이 될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오지는 않는데 둘 다 자가 면역 질환인 거라는 거랑 그다음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갑상선 암으로 될 수 있는지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호빵이 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갑상선 암으로 한쪽 갑상선이 없는 상태에서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예방이나 갑상선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자 첫 번째 이제 갑상선이 두 개인데 하나를 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 두 개였는데 하나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기능 저하증이 더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두 개로 생산을 해서 물품을 공급했는데 공장이 하나가 문을 닫았어. 그러면 기능 내가 원하는 만큼 생산을 못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장 하나가 또 기능을 잘해 주면은 저하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보통은 인제 "요오드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아까 말했다시피 과도한 요오드 섭취가 기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게 막 꼭 그런 거냐.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부터 갑상선 암 수술하면 요오드를 하나도 긴 미역을 하나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미치는 영향은 인제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의미 없이 먹는 그 "요오드 섭취는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권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미역국이 인제 우리 하루 권장량 요오드 권장량의 한 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면 한 그릇에 한 10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어요, 요오드가. 그럼 그건 너무 자주 먹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올 수가 있죠. 남아 있는 갑상선에는 또 갑상선암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하시모토염이 갑상선염이 있다면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제 내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항진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확률적으로는 기능 저하증이 올 확률이 좀 높다. 근데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갑상선암으로 반을 절제한 사람이 10 분이라고 치면은 한 평균 한 1-2명 정도가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대다수는 약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물론 그 약을 안 먹는 경우가 내가 해당이 되면 뭐 나로선 100% 니까 통계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호빵이 님의 대답에 답이 됐는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 유튜브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되게 일반적인 거고 개개인의 그 개별화된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글로 배워도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진료를 보지 않고 이걸로 자가적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또 어떻게 병이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뭐 가까운 병원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갑상선 기능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전문의 진료를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날씨 추운데 뭐 얼마 남지 않은 2월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